1997년 그 IMF 외환 위기 때 말이죠. 한때 국민 소주로 불리던 1등 소주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 회사가 순식간에 외국계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뻔했던 그 사건. 영화 소주 전쟁의 배경입니다. 아, 맞아요. 그 영화. 네, 오늘은 바로 이 영화의 그 숨막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모델이 된 진노그룹의 역사, 더 나아가서 기업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인수합병의 세계를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영화 리뷰 유튜브 영상도 있었고 네네. 적대적 M&A 방어 전략, 이거에 대한 신층 분석도 있었고요. 또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 기법 설명, 그렇죠. LBO. 그리고 현재 한국 기업 환경 변화를 짚어본 전문가 노트까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일단 영화 속 금융 드라마,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좀 구분해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지, 그것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 인수합병의 핵심 전략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당신이 이 복잡한 금융세계의 핵심을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영화 소주전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영화 시작이 그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좀 휘청이던 대한민국 대표 소주회사 국보잖아요. 네, 국보.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회사가 이제 부도 직전까지 물리죠. 그렇죠. 위기였죠? 있었죠.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충직한 재무이사, 표종로, 유해진 배우였죠. 이분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네, 접근하죠. 그러고는 내부 기밀 정보를 싹 빼돌립니다. 그 소주맛 평가 장면, 당신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 네, 유명한 장면이죠. 표종로가 그냥 쓰고 달다, 우리 인생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범은 속으로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임범, 그러니까 솔킨이 활용한 핵심 전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네, 뭔가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요? 아, 정보의 비대칭성. 네, 컨설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서 회사의 속사정을 그냥 낱낱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라고 하죠. LBO. 네. 네, 그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을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아주 적은 자기 돈으로 빚을 크게 일으켜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 자산으로 빚을 갚아나가려는 그런 계획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임범은 그 빼돌린 정보로 국보 채권을 몰래 아주 헐값에 사들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국보 측 변호인이랑 판사 사이에 뭔가 검은 거래가 있는 정황까지 포착되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영화에서 표정록이 솔킨 내부 직원이 넘겨준 그 결정적인 증거 자료, 또 판사 유착 사진까지 법정에 내잖아요. 네, 제출하죠. 필사적으로. 근데 결과는 국보의 파산 선고였어요. 아, 정말 보는 내내 너무 답답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결말이었죠. 고객 정보 빼돌려서 뒤통수 치는 게 그게 선진금융이냐 이렇게 외치던 표정록의 절규가 아직도 생생해요. 네, 영화는 그 거대 자본 앞에서 법이나 정의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화생 재판 장면에서요,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 금액 기준으로 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장면, 이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아, 사람 수가 아니라 돈 액수. 맞습니다. 채권자 절반 이상이 회생에 찬성한다고 해도 솔킨이 전략적으로 대량 매입해둔 그 채권 금액의 힘으로 결국 파산을 밀어붙인 거죠. 와, 영화 속 대사처럼 사람 수가 아니라 돈의 힘이 판결한다. 이게 딱 그 상황을 꼬집는 거죠. 국보 측도 뒤늦게 자금 동원해서 채권 매입에 나서긴 하는데 역부족이었고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 진로그룹 사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 역사는 영화랑은 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진로는 사실 1924년에 평안남도에서 시작해서 거의 100년 역사를 가진 기업이거든요. 100년이요? 와, 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명 진지리의 진자하고 이슬 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죠. 아, 진지리의 진, 이슬로. 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자리를 잡고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그 두꺼비 마스코트, 그걸 내세워서 국민 브랜드로 성장했죠.
진로가 이렇게 국민 소주가 된 데는 시대적인 운도 좀 따랐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1965년에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쌀로 술을 못 만들게 됐잖아요. 맞아요. 쌀 부족 때문에. 네. 그래서 고구마나 타피오카 같은 작물의 주정을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는 방식, 이른바 희석식 소주 시대를 진로가 열었고요. 네, 주도했죠. 또 1970년대에는 정부의 1도 1사 원칙이라고 지역 소주 의무 판매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 네. 지역별로 소주 회사를 하나씩 지정했던 거. 네. 덕분에 진로가 서울하고 수도권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죠.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기업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2세 경영인 장진호 회장 체제에서 시작됩니다. 아, 2세 경영. 네, 공유해주신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아주 치열한 가족 간 다툼 끝에 회장이 됐어요. 네. 근데 이분이 탈소주를 선언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섭니다. 탈소주요. 소주 회사가 소주를 벗어나겠다. 네, 건설, 유선방송, 맥주, 이게 지금 카스 맥주의 전신인 진로 쿠어스였죠. 아, 카스가 원래 진로고였군요. 네, 그리고 위스키, 진로 발렌타인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무려 18개까지 늘렸어요. 18개나요? 와, 너무 많이 늘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해요. 어떤 건데요? 이 확장 자금을 마련한다고 소주병 만들던 진로 유이나 주정을 공급하던 핵심 자회사 지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룹의 핵심 자산들. 네, 그룹의 거의 근간이 되는 그런 알짜 자산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왜요? 그걸 팔면 어떡해요? 글쎄요, 핵심 사업하고 시너지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신사업에 거의 올인한 셈인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치명적인 실책이었죠.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결국 그 무리한 확장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딱 터지니까 그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아, 타이밍도 안 좋았네요. 네, 진로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게 됩니다. 화요. 그건 뭔가요?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 상환을 잠시 멈추고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회사 정리 절차죠. 아, 법정 관리 같은 거군요. 비슷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여기서 진로의 부실 채권을 대거 인수했다가 이걸 다시 시장에 매각했어요. 네. 이때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 채권의 70% 이상을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영화 속 솔킨 같은 역할이 등장하는군요. 네,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영화와 현실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비교 분석이 잘 되어 있던데 진로는 영화처럼 그렇게 극적인 법정 다툼이나 판사 매수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파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영화적 각색이고요. 실제로는 수년에 걸쳐서 아주 복잡한 구조조정 그리고 채권단과의 협상 끝에 2005년에 국내 기업인 하이트 맥주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이트 진로의 시작이죠. 장진호 전 회장은 그 이후에 분식회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2015년에 중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극적인 설정은 상당 부분 각색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현실은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군요. 그렇죠. 참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회사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게 1998년이잖아요. 네, 바로 그 해에 진로가 참이슬이라는 구원투수를 내놓았다는 점이에요. 참이슬. 그 유명한 참이슬이 그때 나왔군요. 위기 속에서. 네, 낮은 도수, 깨끗한 맛, 그리고 그 상징적인 초록색 병 디자인. 이게 출시되자마자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주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바꿔놨죠. 와, 대단하네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400억 병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낸 진로 임직원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인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게 다뤄졌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자, 그럼
영화와 실제 사례 모두에서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적대적 M&A, 그리고 LBO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기업 인수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적대적 M&A, 호스타일 M&A, 이건 말 그대로예요. 인수하려는 회사의 경영진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기업 인수를 뜻합니다. 경영진이 반대하는데도요? 네, 마치 상대방 동의 없이 성을 빼앗으려는 공격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줄 테니 주식을 나에게 팔아라 하고 주주들에게 직접 제안하는 공개 매수, 텐더 오퍼. 아, 공개 매수 들어봤어요. 네, 혹은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시도하는 위임장 대별, 프록시 파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임장 대결. 듣기만 해도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럼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뭔가요? 레버리지가 그 지렛대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빚을 지렛대 삼아서 기업을 인수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LBO는 기업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빚, 그러니까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을 빚으로요? 네, 자기 돈은 아주 조금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뭐 금융기관 같은 데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그다음은요? 인수한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아, 회사 돈으로 빚을 갚는군요. 그렇죠. 이게 성공하면 아주 적은 자기 자본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빚을 내서 건물을 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나중에 건물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큰 차익을 남기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물론 뭐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 부담도 크겠지만요. 당연하죠. LBO가 높은 수익을 내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첫째는 금융 구조를 이용하는 것. 즉 말씀하신 레버리지 효과와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체에서 수익을 만드는 거고요. 아, 디레버리징? 네. 둘째는 기업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인수한 후에 아주 강력한 구조 조정이나 효율화를 통해서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 있죠? 네네. 이걸 키우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인수할 때보다 더 비싼 값에 회사를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걸 뭐 밸류에이션 상승이라고 하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렇죠. 이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LBO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당신이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강조됐듯이 정말 매우 정교한 계산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영화 속 솔킨도 바로 이런 LBO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렇군요. 영화 소주전쟁은 그 IMF 외환위기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한 20여 년이 흐른 지금, 2025년 현재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노트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잘 담겨 있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뭐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가면서 기업을 헐값에 그냥 통째로 빼앗아가는 식의 극단적인 적대적 M&A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이네요. 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추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당신의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과거의 그 고질적인 고부채 경영 관행 이런 건 많이 사라졌죠. 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금융거래 투명성이 훨씬 높아졌고 내부자 거래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돼서 영화 속 솔킨처럼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내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반도체나 방산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인수하려면 정부의 아주 엄격한 심사, 외국인 투자 심사라고 하죠. 이걸 통과해야 하고요. 아, 정부 승인도 필요하고. 기업들 스스로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식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많이 마련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런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가요?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협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양상이 달라졌다. 네, 과거의 그런 노골적인 기업 사냥꾼 대신에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 액티비스트 펀드가 새로운 형태의 압박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9건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캠페인이 2023년에는 71건으로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와, 9건에서 71건이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이 행동주의 펀드는 영화 속 기업 사냥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목표나 접근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한 뒤에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주주 가치 제고. 네. 이걸 명분으로 기업 경영에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금을 더 늘려라. 가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높여라. 수익 안 나는 사업부는 팔아라.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 멤버로 넣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최근 몇 년 동안 뉴스에서 정말 자주 접했던 그런 사례들이 떠오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됐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네, 맞아요. SM, 한진칼이나 SK스퀘어를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이런 경우군요. 정확합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영국계 펀드가 그 과도한 지분 가치 할인을 문제 삼으면서 주주 환원을 강하게 요구했었고요. 네. SM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펀드의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결국 카카오랑 하이브 간의 인수 경쟁으로까지 번졌었죠. 아, 맞아요. 시끄러웠죠. 네. 한진칼 역시 국내 행동주의 펀드와 아주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요. 네. 이런 펀드들은 위임장 대결을 시도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펴거나 주주 서한을 공개하는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창업자 가문의 지분율이 좀 낮거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거나 혹은 지배 구조가 좀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전처럼 단순히 포이즌필 같은 방어 수단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 아니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백기사 전략 같은 전통적인 방어 수단도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훨씬 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소에 선제적으로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또 꾸준히 합리적인 수준의 주주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해두는 거군요. 그렇죠. 또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그러니까 IR 활동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쌓고 만일의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즉,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할 명분 자체를 주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 이게 이제 최선의 방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영화 소주전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창을 통해서 IMF 시절 기업들의 그 생존 투쟁, 그리고 실제 진노그룹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LBO 같은 금융기법의 원리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행동주의 펀드라는 새로운 도전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 덕분에 이 복잡한 주제를 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속 국보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기업이 무너지는 시대는 지났을지 몰라도요. 자본의 논리와 경영권 방어라는 이 근본적인 긴장 관계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학 관계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투자자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혹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있는 시민이든 상관없이 우리 시대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키려 했던 그 표종록의 길, 그리고 냉철한 효율성과 성공을 향해서 질주했던 최인범의 길. 어쩌면 그 소주의 맛처럼 달콤하면서도 쓴 인생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기업을 둘러싼 싸움의 방식은 변했지만 그 싸움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성장 사이의 균형이 어디인가? 네. 경영권의 안정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이 두 목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고민은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